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베스트 매칭을 찾아서 이게 꽤 오랫동안 쭉 가고 있죠. 이게 늘 보시면서 잠깐 참고로 알려드리면 한 편 한 편을 그냥 이렇게 새로 하는 리뷰랑은 좀 다른 라이브러리처럼 찾아볼 때 이렇게 찾으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구나, 이런 자료로 활용하시는 그런 용도로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하는 좀 리뷰랑 다른 그런 코너라고 그렇게 좀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윌슨 베넷시의 옴니움 편입니다. 윌슨 베넷시 옴니움은 이게 사실은 바로 위에 에미넌스가 있는데 에미넌스의 주니어로 만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시작부터 보자면 이제 그 옴니움을 좀 이해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저쪽에 한 90년대 말에 비숍이라는 스피커가 있었죠. 그 윌슨 베넷이 최초로 가장 큰 사이즈 제작한 타워형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소바릭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사람들을 경악시킨 스피커 유닛이 등을 대고 내 반대편을 보고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시선을 많이 끌었던 그런 스피커였던 그 비숍이 제작되고 그거에 계승한 게 2012년에 만든 카디널이었어요. 그 카디널을 여러 가지 신소재와 신유닛 그리고 좀 더 많은 그 친환경 소재를 섞어 넣어서 만든, 그렇게 완성시킨 게 옴니움입니다. 에미넌스는 상징적으로 만든 이쪽하고 완전히 다른 은하계에 있는 가격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그런 아주 상징적인 제품으로 만든 그런 완전 탑 플래그십이고요. 옴니움은 그런 원래 타워형을 최초로 만들었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최신형이라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대략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옴니움은 자사에서도, 윌슨 베넷시 자사에서도 세계 최초의 그린 스피커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아시죠? 크레이그 밀레스 이 대표가, 설립자이자 대표가 그 수치 SUCHY 그 유럽 친환경 소재 연구 연합 이런 그런 팀이 있죠. 친환경 얘기가 이제 남의 얘기처럼 보이다가 굉장히 바로 내 목을 죄어오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는 그 약 20여 개국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그런 연합 친환경 소재 그런 모임 중에서 이 크레이그 밀레스가 거기에 당연히 회원이기도 하고 그 스피커를 만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본인이 만든 스피커에도 친환경을 꽤 오래전부터 시도를 해오다가 그걸 아주 본격적으로 집중시킨 게 바로 옴니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옴니움 바디에는 그 에미넌스하고 다른 그런 친환경 소재가 또 다른 윌슨 베넷이 다른 스피커에도 없는 최초의 블라스트 코어로 쏘는 이 중간에 바디에 들어가는 몸체 있잖아요. 거기를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다 분해시켜서 버리면 그 코어 부분이 나무나 저기랑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이렇게 분해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생분해돼서 혹은 탄소를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생분해되거나 이렇게 그냥 자연 분해되는 소재를 써서 만들었다는 그런 특성이 이 제품의 어떤 캐릭터, 최초의 그런 스피커, 친환경 스피커, 그린 스피커, 이런 것들 이 제품을 보는 좀 더 바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윌슨 베넷시의 신기술들 다 투입했죠. 그러니까 유닛부터 보자면, 유닛은 저 위에 제가 세미스피어 트위터에 이제 하이브리드 트위터라고 불렀던, 앞쪽은 실크돔인데 뒤쪽 프레임을 카본으로 씌운, 이것 또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트위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카본은 이 강한 에너지를 줄 때 이 천이 아주 잘게 떨려져야 되는 그런 소재 특성이 있지만 이 틀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는, 패브릭 자체는 좀 그런 것들이 유지하기가 좀 약간 약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카본으로 보완한 트위터가 들어가고, 이거를 트위터의 긴밀한 움직임과 동작을 위해서 네오디뮴 자석을 썼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피보나치 패턴, 음의 회절이나 그 배풀에서 생기는 음의 왜곡을 없애려고 만든, 자연계에서 쫙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사라지는 그 자연계의 비율만큼 패턴을 넣은 3D로 프린팅한 그 피보나치 패턴을 트위터 진동판 주변을 이렇게 웨이브를 다 그렇게 피보나치 패턴으로 입혀놨고요.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에도 당연히 그 앞에 덕트 커버죠. 중앙 부분을 다 피보나치 패턴으로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구조가 특이하죠. 이 스피커는 이게 또 에미넌스랑 다르게, 에미넌스는 전체를 원바디로 하고 안쪽을 다 체인버를 나눠놨지만 옴니움은 크게 자세히 보시면 투바디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비숍부터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 하나에 그 베이스 두 개가 있는 유닛이 하나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순서대로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우퍼들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위에 두 개를 어퍼와 로워 베이스라고 해요. 두 개가 그냥 똑같은 베이스예요. 단지 위에 있고 아래 있고의 명칭 때문에 어퍼하고 로워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트위터가 이제 그 다음에 아랫바디에 있는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 미드레인지가 또 있습니다. 이 참고로 전체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똑같이 7인치로 통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에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아래쪽에 이제 저희 이렇게 눈으로 보면 우퍼가 총 3개가 보이죠. 근데 맨 위에 거는 안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이소바릭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아래쪽에는 그냥 우퍼가 또 2개가 있고, 그래서 총 8개 유닛을 달고 있는데 에미넌스는 11개였죠. 그게 2.55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드레인지는 사실은 네트워크 거치지 않고 직결돼 있다고, 이제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미드레인지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직결이 돼 있고, 나머지 트위터와 저 베이스를 중첩시켰어요. 베이스가 위에 베이스하고 아래쪽 베이스, 대역이 어느 정도 서로 다르게 나눈 다음에 중간 부분을 접쳐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를. 그래서 2.5웨이, 대역이 28Hz에서 30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그 밀슨 베네시의 트위터들은 꽤 그 공간 표현까지 할 수 있는, 패브릭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극한까지가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30kHz까지 재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옴니움이나 이 에미넌스급들이 24Hz, 28Hz, 거의 20Hz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전 유닛들을, 자, 트위터를 제외한 나머지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테크틱 3 드라이버라고 부르죠. 이 유닛이 바로 자사에서 이 설립 때부터 만들어 온 카본 섬유, 가장 여러 스피커 회사 중에 카본을 제일 잘 다루는 회사로서 카본을 섬유로 이렇게 쭉 뽑아서 그거를 직조했죠. 이렇게 짜놔서 만든 그런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팅을 한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카본 소자의 저 분류상 아이소 테크틱이라고 하는데, 앞에 아이소 빼고 테크틱, 그리고 3세대 버전이라 해서 테크틱 3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구조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바디가 3중으로 돼 있죠. 이거를 자사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 윌슨 베넷이 초기부터 부르던 이름이 ACT, ACT 3 드라이버라고 해요. 이것도 3세대 버전이라서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일단 기본 자체가 3중입니다. 전체 바디가 이 앞하고 뒤가 이음매가 없이 하나로 쭉 이어지면서 뒤로 좁아지는 구조를 하고 있는 모노콕 바디고, 앞쪽에는 더운 그 철판과 그라파이트 코팅을 한 그런 배풀이 장착이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모노콕 바디는 아까 말한 그 친환경 소재, 그 블라스트 코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쫙 거품으로 한번 쏴가지고 바로 굳어지는 굉장히 경량의 친환경이라고 아까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틀이 이제 중간에 그 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를 유리 섬유로 한번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맨 바깥쪽에 이제 카본이 들어갑니다. 유리 섬유는 그 약간 그 서스펜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카본이 바로 공진을 최종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윌슨 베넷시의 의미를 잠깐 보면, 이 스피커의 역사에서 좀 완전히 다른 방향과 설계상, 그 다음에 경영 방식도 조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런 스피커가 윌슨 베넷인데, 그게 다시 제품의 사운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윌슨 베넷시는 제가 아는 한 그 베이스 드라이버를 아이소바릭 구조로 만든, 아이소바릭 스피커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뒤쪽에서 보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시청자 쪽에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베이스 드라이버를 아이소바릭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보는 이 시청자의 반대편 쪽에 뒷면이 드러나게 만든 최초의 스피커였어요. 뭔가 좀 그런 이질감과, 그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거기서 나오는 저음이 시청자를 이전에 못 들어본 그런 베이스가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좀 이런 마케팅적으로도 디자인으로 그거를 마케팅을 어떻게 좀 소화시킨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했어요. 그 다음에 카본을 소재로 쓴 회사들은 많았어요. 그저 이전에도 있었고, 물론 80년대까지는 그걸 상용화시킨 회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이제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가 그 윌슨 베넷시의 법인 설립의 시작인데, 거의 최초의 카본을 본격적으로 투입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턴테이블에 그 토남에다가 카본 나노튜브 그 분자 구조로, 나노튜브 구자로 되어 있는 그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토남에다가 시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로 옮겨온 거죠. 스피커 바디에다 쓰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 카본에만 몰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카본에 칼라를 넣은 그런 회사라는 그런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마 레졸루션부터였던가요? 그게 빨간색, 파란색 막 패턴까지 이렇게 사선 패턴 이런 게 들어간 그런 스피커들이 많지 않죠. 도색을 하죠, 보통은. 근데 이건 카본 자체에 칼라를 그렇게 줘서 만든 그런 바디 색깔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 틀이 돼서 영국 정부에서 전체 예산의 50% 정도까지를 투자를 받아요. 그 나라 돈을 갖다 쓰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종종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우리나라도 그런 육성책이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카본을 개발해서 그걸 스피커에 사용한다 그러면 카본 전문가들을 전부 데려와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누구는 와서 너 이 사람 스피커에 만드는 카본을 만들어줘. 너 이 사람 진동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줘.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영국 국책 사업처럼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게 스피커로서는 유일하죠. 이런 걸 시도했던 게 윌슨 베넷인데 아마 설립자인 크레그 밀레스가 이 정부 쪽하고 상당히 친했던 그런 인맥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스피커를 본인 돈도 안 들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R&D 그 다음에 소재 이런 것들을 윌슨 베넷 스피커에 투입을 할 수가 있었던 하여튼 그런 장점들이 지금 같은 옴니움 같은 스피커를 만들어내게 된 장본입니다. 옴니움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크죠. 1m 80이나 되는 중량이 140kg나 나가는 아주 거구의 스피커입니다. 근데 자사에서 7인치짜리 유닛을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를 똑같은 7인치짜리를 써서 이 폭을 전체를 제일 넓은 부분까지 봐도 한 60cm를 안 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베이스 이 드라이버의 폭이 넓어지면 전체적으로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스피커 자체 앞에 배풀이 넓어지면 그 역시 똑같은 회절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폭을 좁혀서 유닛의 성능과 소재로 해결을 하고 그런 유닛을 여러 개 부착을 한 게 윌슨 베넷의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 대역을 넓히고 베이스의 양감을 조금씩 늘려갔어요. 그래서 윌슨 베넷의 이 옴니움을 드라이브 한다는 건 에미넌스와도 다른 또 아래 레졸루션이나 스탠드 거치형인 그 엔데버, 디스커버리 이런 스피커들하고 다르게 이 스피커만의 고유의 어떤 재생 특성은 뭐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넓은 수직으로 길게 분포하는 유닛들을 일체감 있게 시청자한테 똑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윌슨 베넷은 미드레인지에 특히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게 했던 이유가 미드레인지가 가장 중심에서 이 수직 높이의 중심에서 사람 귀에 가장 먼저 도달하고 트위터와 베이스를 다 거기에 맞췄어요. 이런 구조로 만든 스피커입니다. 근데 반드시 뒤로 눕히지도 않거나 이렇게 위를 약간 앞으로 다가오게 하고 아래쪽을 다가오게 하고 중앙을 뒤로 가게 하는 이런 구조의 스피커들도 많은데 이 윌슨 베넷의 모든 스피커도 그냥 수직으로 반듯하게 해서 그 소리의 도달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윌슨 베넷 자체로는 이 방식을 위상 제로 디스토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디스토션으로 그렇게 간주했는데 위상이 높은 대역이든 아래 대역이든 1m 80에 걸친 이 전체 구간을 똑같은 시점에 시청자한테 도달하게 만드는 이런 스피커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옴니움을 드라이브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 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옴니움 등급에 맞는 앰프 중에 소리샵 내에서 보자면 이걸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앰프들이 몇 개 없어요. 근데 현재 그 가장 베스트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제가 시청해본, 소리샵 내에서 시청해본 앰프 중에서는 역시 버메스터의 분리형만한 그런 앰프가 없어요. 모노블록 218, 그 다음에 077 프리를 사용하면 옴니움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큰 스피커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에 어디서 음원이 나오고 있다는 느낌? 굉장히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제 완벽에 가깝다고 그러는 건데 마치 버메스터 튜닝한 듯한 그런 소리. 사실 이 조합은 버메스터의 이 조합은 에미넌스를 드라이브 할 때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하튼 옴니움은 그렇게 해서 일체감을 갖게 해서 특히 아이소바릭이 아래쪽 3개 중에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베이스를 정확하게 내려면 앰프의 그 전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저임피던스에서도 계속 똑같은 흐름을 전류를 똑같이 공급해줘야 되는 지속적으로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럴 때 모노블럭이 조금씩 위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 탄소로 만든 이 반듯하게 날아오는 정동작을 하는 이 베이스들을 이게 총 트위터 빼고 총 7개나 되잖아요.
이거를 균일하게 계속 반듯하게 똑같은 시점에 도착하게 음원이 이렇게 하려면 댐핑력이 되게 대단히 뛰어나야 돼요. 버메스터가 댐핑은 여전히 뭐 세계 메디아 안에 들은 그런 앰프, 댐핑 특성만으로도 그런 것들이 대단히 뛰어나서 역시 여기 잘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보면 고역에서 굉장히 음이 강해지는, 에너지가 강해질 때가 많은데 버메스터가 그런 거를 설립자인 디에터 버메스터가 얘기했듯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그런 컨셉을 심어놔서 음의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게 이제 엑스앰프랑 DC 커플 방식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건데 일단 이게 가장 베스트 선택. 스피커 가격에 거의 근접하는 앰프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선책이 완전히 다른 소리인데 벨칸토가 있어요. 벨칸토의 플래그십 MPS-1하고 ASC2 이 조합으로 하면 가격은 어쩌면 버메스터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격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역시 이것도 1억대가 되는 그런 앰프 조합인데 스테레오파일에서 2017년에 올해 제품으로 뽑았던 바로 그 조합이죠. 이 조합은 벨칸토가 지향하는 완벽한 드라이브, 그러니까 D클래스 증폭이라기보다 거의 PWM 모듈레이션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좀 더 매끄럽게 소리가 나는 존 스트런처가 설립 때부터 진공관에 가깝게 만든 그런 음색을 갖고 있으면서도 역시 모노블록이죠. 스피커를 대단히 잘 통제합니다. 근데 타이트하게 막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매끄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두 조합의 공통점인데 프리나 파워나 그렇다는 얘기죠. 이 조합으로 그 옴니움을 드라이브 하면 이건 사실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른 스피커에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조합은 어쩌면 음악적으로 듣기에는 버메스터 이상의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베이스가 얼마 전에도 저 벨칸토하고 제가 버메스터를 똑같은 기준에서 두 개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버메스터가 좀 더 음의 입자를 앞쪽으로 좀 더 드러내주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매끄러움이라고 한다면 이 벨칸토는 무대를 조금 더 크게 만들면서 조금 뒤로 가서 폭넓게 펼쳐주는 그런 드라이브를 하는 앰프입니다. 이 둘 중에서 이제 옴니움을 드라이브하는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하고 싶다면 이 예산으로 그런 두 선택 중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옴니움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소리가 나야 된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옴니움 얘기, 윌슨 베넷시의 위에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옴니움을 같이 살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